근데 얘가 자, 한라봉이 뭐야? 자, 44쪽. 오늘은 44쪽을 할 거야. 44쪽. 그 다음에 다음 주 거 못 받은 사람 책. 누구? 이런 이씨. 못 받은 사람 없어? 다 받았고. 자, 44쪽에 45쪽에 22번을 좀 볼게요. 요거 좀 얘기 좀 한번 해봐야겠다. 거기에는 서술시와 서사시를 좀 나눴네요. 이거 우리 좀 얘기 좀 해봐야겠다. 자, 봤더니 자, 서술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사시를 구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서사시. 일단 우리 책에 있는 건 가나가 모두 다 서술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서술시를 일단 먼저 설명하고 서사시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추가해서 설명할게요. 서술시는요, 이야기를 차용합니다. 이야기를 차용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책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 화자의 묘사와 진술이 중심이래요. 얘는 화자의 묘사와 진술이 중심이래. 그러면 지금 뭐냐면 화자를 중심으로 화자가 묘사하고 화자가 진술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뭐와 비슷해요? 서정시와 유사하네요. 서정시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게 서술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초점을 둘 것은 서사시에 둘 겁니다. 서사시에. 자, 서사시는 우리 책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볼 보시면 인물의 대화가 철수와 영희가 있다면 서로가 끝내 어떻게 써? 교차합니다. 얘기하면서 둘이 대화가 교차하면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사건이 진행한다는 특징을 가져요. 요게 서사시야. 철수와 영희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이제 서사시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사시의 예를 한번 가져보자고. 얘가 뭐가 있냐? 거시기가 쓴 거시기가 있는데 요건 아무래도 장편이니까 이쪽을 좀 더 빼서 해볼게요. 여기다. 자, 거시기가 쓴 거시기. 자, 이거는 1장부터 72장까지. 그 시가 엄청 길어요. 그 장편 서사시라고 불러요. 그러면 시니까 상황을 우리가 따져야겠죠? 상황을 한번 따져볼게요. 이야기를 주고받는 주 대상은 누구냐면 주인공이 누구냐? 순입니다. 순이. 순이라는 여자애가 있는데요. 이 순이라는 여자는 어디 사냐면 이 국경지방에 살아요. 이 두만강 근처인 요 국경지방에 삽니다. 여기 살아요. 근데 순이는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얘는요,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남편을 걱정합니다. 남편을. 그러면 다른 여자를 만날까? 그것이 아니라 이 순이는 이 남편을 왜 걱정하냐면 남편이 소금 밀수출을 해요. 소금 밀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밀수출을 한다라면 왠지 어감이 좀 부정적인데 요거 일제시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원래 우리나라는 이 서간도라든가 간도에 왕래가 잦았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나라 땅이라고 해도 거의 별반 토를 달 사람이 없을 거야. 왜냐면 다 조선인들이니까. 근데 일제시대가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 일본 놈들이 국경을 이렇게 거버렸죠? 그러면서 이거를 중국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했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이 아니라 밀수출이 돼버리는 거야. 나라가 달라졌으니까. 무슨 말 되겠냐? 그래서 무슨 소리만 들리면 순이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땅 소리가 나요. 남편이 드디어 일본 순사한테 걸려서 총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을 가보니까 뭐하냐면 그 사냥꾼들이요, 새 잡는 소리야. 별거 아니었네? 그 다음 어느 날은 쩍 하고 들려요. 남편이 이거 죽는 소리구나 하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뭐하냐면 그 살림꾼이 나무를 쫙 때려갖고 나무가 쫙 벌어지는 소리야. 남편과 정말 상관이 없네? 또 하루는 어떤데 어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거 남편 일본 순사한테 걸렸구나,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나무를 딱 자르면 나무가 넘어가잖아.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비켜 이런 소리였어요.
이렇게 늘 마음 졸이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면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자, 이 청년은 누구냐면 순이와 함께 컸던 동네 친구입니다. 얘네 둘은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청년이 어떤 사랑 고백을 합니다. 사랑 고백을 2번 해요. 근데 얘는 결론은 2번 다 차입니다. 다 차요. 그러면 자, 2번 다 거절당하는데, 자, 첫 번째는 왜 거절당했냐면 어린 시절 청년과 순이는 서로 사랑을 합니다. 동네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둘 다 서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순이는 여진족의 후예입니다. 여진족의 후예라고 생각하면서 집안이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국경지방이니까 여진족의 피를 더 많이 받은 애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 집 아버지는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피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도 어떻게 해서 여진족의 후예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년은 여진족의 피가 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집안의 반대입니다. 집안의 반대로 안타깝게 헤어집니다. 둘은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데 집안의 반대야. 사극 같은 데 보시면 또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빠가 반대, 이 결혼 반댈세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청년은 아주 슬프게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청년도 순이는 결혼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상황을 아는 거야. 남편이 소금 밀수출을 받는데 더 이상 소식이 없는 거야. 아, 그렇구나. 다시 와요, 청년이. 내가 따져보니까 이 소식이 안 온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런 시기에는 아마 죽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리는 건 무의미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시 너하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우리 사랑하는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순이가 듣고 보니까 또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반쯤 넘어가요. 그러면서 아니야,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기다려야지. 아직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 못 들었잖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청년은 계속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순이는 계속 내적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이가 결정을 딱 합니다. 아니야, 나는 남편을 기다릴 거야. 남편을 기다리겠다라고 합니다. 요건 순이의 의지죠. 첫 번째는 집안의 반대로 거절했다면 두 번째는 순이의 의지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어떻게 해서 다시 슬픈 마음으로 다시 떠나요. 그러니까 순이도 마음이 좋지 않겠죠. 자기 좋아하는 남자고 자기도 좋아하는 남자인데 어쩔 수 없이 2번이나 차버렸네.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날 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날 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야.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죽었냐? 1번 순사에게 죽었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마적대에게 총 맞아 죽어요. 총을 맞아요. 마적대는 뭐냐면 사극 같은 데 보시면 말 타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막 남의 거 뺏고 하는 애들이잖아. 요즘은 폭주족 그런 애한테 소금 밀수출하니까 소금을 뺏지 않으려고 하다가 총 맞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의 이야기가 소설처럼 쭉 흘러가고 있죠. 서로 간에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놈은 서사시야. 그럼 이 글의 제목은 뭔데요? 네 글자인데요? 순이? 네 글자거든요. 조성키. 띄어쓰기 찬스. 뭐? 좋아요. 다시 힌트. 순이는 여기서 그렇죠. 오, 깜짝이야. 자, 요놈은 바로 국경의 밤이었습니다. 국경의 밤. 그래서 요놈은 국문학사적 의의도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뭐야? 국경시. 무슨 소리야? 최초의 장편 서사시. 그죠? 72장까지 있으니까 겁나게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책에 나오는 시들은요, 99.9% 정도는 다 서정시입니다. 딱 하나의 서사시가 실렸어요. 그게 뭐야? 이놈 국경의 밤. 누구 거예요? 미안해. 김동완의 국경의 밤입니다. 김동완.
환의 국경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두자. 나온 김에. 다음은 이제 흥부부부상을 한번 해보자. 흥부부부상. 우리 보기 박스를 읽었더니 그럼 뭐야, 흥부전이었던, 아니면 뭐 내용은 비슷하니까 놀부전이었던, 이것을 어떻게 써? 차용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놈은 서술시니까 대화를 주고받고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죠?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면 그건 소설시일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재삼 씨. 박재삼은 이미 돌아가셨고, 얘는 태어나기는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디로 이주하냐면 삼천포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천포에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대요. 아주 유년 시절 가난. 유년 시절의 가난. 근데 유년 시절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얘 인생에서 쭉 가난했습니다. 쭉 가난했어요. 그래서 얘는 학교도 못 갈 정도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여학교에 그 사환처럼 옆에 그 일하는 꼬마애들 있죠. 그렇게 일해요. 그때 김상옥이라는 시인이 영어 교사인가 교사였는데 요 꼬마인 박재삼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걔한테 글을 가리키고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얘도 시인으로 등단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박재삼은 결혼은 어떻게 했냐면 그 시 모임, 그죠? 김상옥이 주관하는 시 모임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요. 그 중에 딱 한 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걔 보자마자 너는 내 거 해서 나를 결혼합시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결혼을 해도 괜찮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하면서부터도 계속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박재삼은요 35살이 돼서 고혈압인가 무슨 병에 걸려요. 그래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얘는 얘의 삶에서의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항상 가난했고 막 이래요. 엄마와의 추억을 그렸던 그런 시도 있었어요. 엄마는 생선 가게는 아니고 생선 잡아서 길거리에서 파는 거야. 새벽같이 나갔다 밤늦게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엄마는 진주 남강이 예쁜지도 모르고 살았어. 어른인 내가 진주 남강을 가면서 엄마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겠지 하면서 눈물을 찍찍 흘렸다라는 그 시가 뭐야? 그거. 추억에서라는 시 있죠? 그게 박재삼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박재삼은요 딱 뜨는 순간 얘는 다 주로 한을 노래합니다. 한을 노래했던 시인입니다. 가난했고 우울하게 살았고 그래서 한을 주로 노래하더라. 자, 어디 한번 또 읽어볼까?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에 하고 가르기 전에, 거기 포인트는 전에입니다. 가르기 전입니다. 우리 흥부전, 놀부전은 알지요? 그죠? 흥부가 어떻게 써요?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박을 타지요? 그랬더니 박에서 어떻게 써? 금은보화가 나서 부자가 되잖아. 근데 얘는 박을 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때. 박을 타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웃음은 알 테고 살은요 물결처럼 웃음이 출렁출렁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흥부가 있고 흥부 아내가 있는데요. 흥부가 가난하다고 해서 찡그리고 울면 흥부 아내가 슬퍼할 거잖아. 그럴까봐 흥부가 웃는 겁니다. 흥부 아내도 똑같아. 흥부 아내가 울면 가장으로서 내가 뭘 못했나 하면서 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간의 배려와 사랑 때문에 웃음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웃음살은 동그라미겠죠. 배려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부자가 됐을 때 배려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박타기 전부터 이 부부들은 어떻게 해서 서로 간의 배려와 사랑이 돋보이는 애들이었어요. 금이 문제겠습니까? 얘들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간의 배려와 사랑이거든요.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들이었어. 그러니까 금에다 세모.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금, 벼이삭이 얘네들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다고. 얘네들은 그걸 중요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황금, 벼이삭도 세모 땅이겠죠. 그러니까 이 흥부부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럼 뭔데? 얘들은 초점이 정신적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금과 벼 이삭이라면 요것이 바로 뭐야? 웃음이겠죠. 웃음이라는 건 뭐냐면 배려라고 그랬죠? 요건 어떤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로움 요거, 정신적인 풍요로움 요거, 요 사이에서 얘는 이것을 더 추구했다고요. 누가? 흥부 부부들이. 없는 떡방아 소리도 가난하죠. 없는 떡방 하니까 세모겠죠. 아직 박을 타기 전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이야. 그때도 서로 간의 배려와 사랑으로 웃고 지냈었어요. 있는 듯이 드러내고 손발 다른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 면들아. 그러니까 흥부가 웃으면 거울을 보면 흥부의 모습이 보이잖아. 그렇듯이 흥부가 웃으면 흥부 아내가 웃고 흥부 아내가 웃으면 흥부가 웃고 그게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대요.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어 쓰리라. 구슬은 눈물이겠죠. 때론 그런 거겠죠. 서로 웃다가도 아유 나를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또는 아내도 나를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눈물을 흘리면 그걸 보고 저쪽 반대편도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 그러다가 금세 곧바로 절로 면 얼굴이죠. 얼굴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러워하며 내가 울면 안 되지. 제가 더 슬퍼할 텐데 울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인답니다. 가다가 소스라치는 건 뭐냐면 얼굴에 눈물방울이 동동동 흐르다가 이 눈물방울을 보이면 제가 더 슬퍼할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눈물을 확 닦아버리는 거야. 그죠? 서서 소스라쳐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저쪽에 흥부 아내도 흥부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서로에 대한 배려 때문이죠. 그랬더니 눈물을 이겨냈더니 본 웃음이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봐라. 본 웃음 동그라미겠죠. 눈물을 이겨낸 웃음이겠죠. 그것이 확실히 문제입니다. 좋아요. 상황을 또 한번 해보죠. 얘들은요 가난했습니다. 아직 박타기 전이야. 없는 떡방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손발 다른 처지죠. 손발 다른 처지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요 자체는 되게 가난한 거지. 자, 요 상태에서 서로 간의 배려와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써? 웃음을 지어주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와 배려와 사랑이니까 웃음은 동그라미네. 얘는 배려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웃어줬지만 때로는 어떻게 써? 아우, 나 같은 놈을 안 만났으면 이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써? 나도 모르게 눈물이 딱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눈물이 나면 상대방이 더 슬퍼할 거잖아. 그래서 눈물을 닦고 이제 뭐야? 바로 본 웃음을 웃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일 큰 동그라미겠죠. 바로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나 봐.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니? 그럼 우리 교재의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었을 테고, 그러면 다른 데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른 연도에는 어떻게 나왔나? 이미 다 준비를 해줬죠. 여기 자, 지금 풀어버려. 자, 됐을 거고. 자, 요번에는 나 작품을 할게요. 정진규의 감자 먹는 사람들. 감자 먹는 사람들이고, 부제목은 삽질소리입니다. 소리. 정진규는 살아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아, 요거는 그 고흐가 그린 감자 먹는 사람이란 그림 봤어요? 농부들이 껌껌한 데서 촛불 하나 켜놓고 감자 막 먹는데 얼굴엔 피곤에 쪄들어 있어. 막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일이 힘드니까.
그 다음 왜 감자를 먹냐면 일종의 별미 이런 게 아니고요. 얘들도 고기 먹고 싶죠. 그런데 뭐야?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한 거야. 맨날 일만 하고 피곤에 쪄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그린 그림을 변용해서 시로 바꾼 거야. 자, 그러면 삽질소리였고요. 노동을 하나 보죠. 한번 읽어볼까? 우리들도 그렇게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는 거야. 우리들도 그 그림처럼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먹던 때가 있었다. 삶은 감자 일단 세모칠게요. 삶은 감자는 어떤 별미 이런 게 아니고요. 초라한 음식입니다. 가난의 음식이고 초라한 음식이야. 그 다음에 삶은 감자가 초라한 음식이고요. 거기에 있었다에 초점을 넣어볼게요. 있었다 네모쳐 볼게요. 그림을 보고 고우의 그림을 보고 맞아 우리도 저렇게 가난할 때가 있었어 이거야. 얼마나 슬퍼 보이냐 이런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즉 가치 판단을 최대한 배제했죠. 객관적으로 진술하려고 하네요. 우리도 가난할 때가 있었지 이렇게 간단하게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흐린 불빛 그 고우의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한 그림이 아주 흐린 불빛이에요. 전체가 다 흐려요. 그 다음에 언제나 흐린 불빛 흐린 저녁 식탁이 누구의 손 하나가 잘못 놓여도 삐걱거렸습니다. 자 이게 식탁이라면 내가 이렇게 기대면 소리가 안 나야 돼. 튼튼하니까. 근데 손만 올려도 삐그덕 소리 안 돼요. 아 이게 낡은 가구란 얘기야.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누구의 손이 하나 잘못 놓여도 삐걱거렸다는 건 낡은 가구야. 가난한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 보시면요. 말할 수 있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고된 노동으로 할 수가 없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할 기운이 없는 거. 두 번째는 운명을 수용하는 거죠. 내가 마침 태어났더니 가난한 집이야.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마침 태어났는데 부자야. 부자로 사는 거고 내가 태어났더니 하필이면 제일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운명을 수용한다도 될 수 있고 노동에 지쳐서 얘기를 못할 수도 있고요. 다만 셋째 형만이 언제나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사람도 있나 보죠. 근데 고우의 그림에는 뭐 셋째 형이 떠나고 싶다 뭐 이런 건 없죠. 이게 시인이 추가한 내용입니다. 잘 삶아진 굵은 감자알들처럼 자고 있다란 얘기인데 자 내가 감자알을요 굵은 감자 이거 봐라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이렇게 놨어요. 그럼 다음날 와도 이 진열된 상태가 그대로죠. 근데 우리가 잠을 이렇게 잤어. 그럼 다음날 일어나면 이렇게 깹니까? 뒤척이기도 하고 이러잖아. 근데 얘네들은 감자알 진열한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깬대요. 왜 그럴까? 너무 좁아서. 아니고요. 너무 지친 겁니다. 피곤해 지친 상태니까 뒤척일 겨를도 없이 그대로 잤다가 그대로 일어나는 건가 봐. 어머 불쌍해.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처럼 손가락이 굵어졌다는 건 고된 노동의 결과겠죠. 서걱서걱 흙을 파고 나가는 의성어죠. 그럼 삽질 소리들을 꿈속에서도 들었습니다. 현실에선 맨날 땅 파거든요. 근데 잠잘 때도 땅 판대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고된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나 봐. 아이고 불쌍해. 그럼 넌 삽질을 잘하는 너 장기냐? 아니야. 누구도 삽질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태어나 봤더니 삽질해야 할 처지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잖아. 우리가 부모를 결정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찌들어 사는 것을 숙명으로, 운명으로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는 빗줄기가 조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제일 부드러웠답니다. 그럼 빗줄기가 부드럽다고 했으니까 빗줄기는 일단 동그라미 쳐야겠어. 이제 화자가 좋아하는 건가 봐.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볼게요.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야.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는데 쉬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 쉴까? 그렇죠. 비 오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빗줄기가 부드러운 이유는 뭐야? 드디어 내일은 일을 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겠죠. 일종의 농부들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겠죠. 그 빗줄기는 동그라미겠죠. 물론 내일 일하면 내일 비가 와서 일 못하니까 나는 더 가난해지겠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얘한테는 내일은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겠지. 새싹들이 돋고 있으리라 믿었답니다. 그럼 새싹들 동그라미 쳐볼게요. 농부의 생각은 이런 거야.
빗줄기가 내렸더니 새싹이 자라는 거야. 그럼 우리도 빗줄기 소리를 들었으니까 우리도 혹시 새싹처럼 혹시 자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야. 혹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네? 그럼 새싹이라는 건 바로 뭐야? 어떤 농부들의 희망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새싹이 돋았다가 아니라 돋고 있으리라 믿고 사는 겁니다. 혹시 언젠가는 가난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나 봐요. 오늘은 하루쯤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식구들은 목욕탕에 가고 싶었습니다. 쉬겠다는 얘기죠. 목욕탕 다시 동그라미겠죠? 왜? 그것은 피로를 씻어낼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래, 그러면 요거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얘네들은 가난한 식탁이었죠? 저녁 식탁이 삐걱삐걱거렸습니다. 저녁 식탁이 삐걱삐걱거렸고요. 그 다음에 삶은 감자를 먹었다고 그랬죠? 삶은 감자를 먹는 건 별미가 아니라 이건 가난의 모습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저녁 식탁, 삶은 감자, 어두운 불빛 뭐 이딴 것들은 다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가난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하죠.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면 고된 노동입니다. 너무 고된 노동을 하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기운이 없습니다. 또는 아휴 어쩔 수 없지 수용하는 거야. 순응하고. 다시. 그래서 얘는 난 하루 종일 일만 하다 삽질만 하다가 잠이 들어요.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꿈속에서도 뭐 삽질 소리를 듣죠. 그런데 새벽이 됐더니 세상 좋은 소리가 들려요. 뭐냐면 빗줄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빗줄기는 얘한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일 안 해도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어떤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이겠지. 그래서 나는 농부들은요 상상을 합니다. 믿고 있어요. 뭐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뭐냐면 새싹이 자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빗줄기를 맞은 새싹이 자랄 거면 우리들도 빗줄기를 맞으면 혹시 만에 하나 1000분의 1 혹시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농부들의 희망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비가 왔으니까 오늘 하루쯤은 어떻게 한다? 목욕탕에 가고 싶답니다. 목욕탕. 그러면 목욕탕에 간다라는 건 긍정이겠죠? 뭐냐면 피로를 씻어낼 수 있는 공간이니까. 피로를 씻어낼 공간이잖니. 그러니까 긍정이겠죠. 뭐야? 자, 우리가 주는 거는 그때그때 그냥 소화를 다 해버려야 돼. 괜히 쌓아놓고 내일 할래요.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자, 우리는 그 바로 앞에 42쪽을 슬쩍 한번 해볼게요. 내 마음의 고향 6번째 거. 이거 했잖아요. 했어? 네. 그러면 저기 거시기 받아갔지? 힌트? 네. 오케이. 그러면 잡노래. 잡노래 했어? 안 했어요. 이런 잡노래. 그러면 잡노래 42쪽에 잡노래. 42쪽에 잡노래가 어딨어 임마? 46쪽인데요. 41쪽 어디? 46쪽인데. 46쪽에? 이런 그거 좀 희롱하고 있어 김나영의 희롱에 당했어.